이야기의 커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비 담당교사 차준영입니다. 이야기의 커다란 관문이었던 수행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라는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수행평가에 대한 간단한 리뷰 이후에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 진행됐던 이 카드뉴스 제작이라는 수행평가,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셨죠? 힘든 수행평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던 수행평가였어요. 그래서 그 전주부터 계속해서 수행평가를 하기 전부터 고민도 걱정도 많았던 수행평가여서 우리 그 1학년 친구들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잘 따라와줘서 제 스스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사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우선은 그 수행평가에 대한 몇 가지를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지난 수행평가에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것을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자주 썼던 플랫폼이 아니라서 처음에 로그인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로그인을 바로 비밀번호 찾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초기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도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 클래스룸은 앞으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가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구글 클래스룸 우리가 새롭게 활용해 봤다라는 데 또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로 망고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라는 그 플랫폼을 또 사용해 보는 것도 사실 처음인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카드뉴스 제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카드뉴스라는 게 최근에 많은 정보 전달의 매체로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최근에 많이 제공되고 있는 디자인들을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작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더 굉장히 익숙한 모습으로 그러한 디자인을 고르고 배치하고 글을 넣는 작업들을 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저와 또 다른 여러분 세대는 이런 이미지와 간결한 메시지에 훨씬 더 익숙한 세대여서 그래서 그러한 콘텐츠를 더 잘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진 못했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잘해주셨고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또 의미가, 이런 걸 제작해보는 의미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했던 과정, 카드뉴스 제작이라는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주변엔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 선정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내가 다루고 싶은지. 그래서 그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를 했어야 됐을 거예요. 자, 다양한 자료조사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 방안도 찾아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안해 봤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더불어서 이걸 카드뉴스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었을 거고요.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 거고 카드뉴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활용하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제작한 걸 여러분 SNS에도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걸 다양한 사람과 공유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어떤 참여를 했을 때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 그 다음에 활용해 본 것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내용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꽤나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힘들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루에 4개나 되는 수행평가를 한 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그 40분 안에
그거보다 이제 쉬는 시간 더하면 한 50분 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이러한 하나의 제작된 결과물을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는 또 어떤 부분도 봤냐면,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지 않아서 제가 계속해서 "헉, 이건 뭘까, 뭘까 질문을 몇 번이나 던지고 막 질문을 사실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갈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이런 과제를 수행할 때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굉장히 열정과 의욕을 보이면서 막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다면 훨씬 더 그런 수업 분위기 속에서 더 즐거운 수업들을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무언가 의욕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희망들도 좀 사실 봤습니다. 그것들이 마스크 안에 가려져서 또 아직은 낯선 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사실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고 그리고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의미가 있었길 그렇게 바라는 그런 수행평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전달을 드릴게요. 우리의 수행평가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한번 다시 여러분들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번 리로스쿨 과제 질문에 지난 수행평가에 대한 그 리뷰 쓰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여러분한테 배운 점은 있었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혹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런 다양한 여러분의 그런 생각들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구글 클래스룸에 그 여러분들한테 그런 멘트를 한번 적어보게 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글 클래스룸에 하시지 마시고 리로스쿨 요번 과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자, 우선은 수행평가 카드뉴스 제작된 거는 제가 이제 차차 채점을 해 나갈 거고요. 채점 결과를 공유를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전시회에 활용할 완성본 그 전시회 제출용을 구글 클래스룸에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많은 친구들이 제출을 안 해줬고 하지만 많은 카드 뉴스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그 카드 뉴스는 제가 수업 때 그리고 전시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혹시 동의하지 않는 자신의 카드뉴스만은 공유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친구들은 그것을 리로스쿨에 수행평가 리뷰 쓸 때 자신은 그것을 공유되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혀주시면 그거는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출된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그리고 전시 때 다 그냥 일괄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내가 그 수행평가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못했다 하는 친구들만 수정을 해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였는데 다음 주 일요일 날짜가 11월 22일이네요. 11월 22일까지 전시용을 다 따로 저번 거를 그냥 올리고 싶고 그냥 사용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전시용을 따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친구들은 전시용 완성된 카드 뉴스를 구글 클래스룸에 다시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닌 친구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미 제출된 걸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한 주 더 연장을 한다라는 거 전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번 리로스쿨 과제의 소감 꼭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 관련해서도 좀 공지할 거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원래는 3단원만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이기도 한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시험 범위 내용도 너무 적고 더불어서 그 3단원의 내용의 문제 상황으로 환경 문제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시험 범위에 포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로는 페이지 58페이지부터 시험 범위는 우리가 3단원 전체의 끝 페이지가 어디까지냐면 95페이지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시험 범위다. 그러니까 3단원도 들어가지만 요 앞부분에 2단원 부분 조금 들어가는 2단원의 소단원, 5단원 환경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그 부분 또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 문제, 소단원, 05단원의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큰 단원 3단원, 대단원 3단원이 전체 가 들어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지사항 정리하면서 다음 3단원 수업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역의 공간 변화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했었어요. 그래서 용산구의 문제점, 여러분의 지역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뭘까? 그것도 과제로서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생활공간과 사회라는 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부분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우선 산업화, 도시화로 나타나는 생활공간의 변화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의 변화는 무엇이냐? 요거 두 개를 이번 주에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다가오는 주에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의 발달로 나타난 어떤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 수업하기 위해선 여러분도 기본 산업화와 도시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나타났는지 변화를 살펴볼 거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변화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뭐야? 이런 것들을 우리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사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구로 가리봉동의 일대의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 있어요. 1960년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이 구로 가리봉동, 서울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구로동 그쪽으로는 야트막한 야산이 있었고 농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판자촌,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판자촌들 그리고 미군의 탄약 창고가 있었던 그러한 구로 가리봉동 일대가요. 1964년에 수출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었대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지역을 수출하는 어떤 물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단지로 조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로공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쪽 지역이 굉장히 공장도 많고 그래서 일자리도 굉장히 많았던 구로공단으로 불려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굉장히 낮은 그런 회색빛 담벼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회색빛 공장들의 밀집 지역이었던 이 지역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11만 명 가까이가 이 지역에서 작업복을 입고 노동을 했었던 대부분 이때 당시에 우리의 주력 산업은 섬유, 그다음 섬유 공장, 봉제 공장, 그다음에 뭐 전자 공장도 있었지만 이런 섬유나 봉제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구로공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1970년대, 80년대 이러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따가 좀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초기 산업화에서는 섬유나 봉제 이런 공장들에 의한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해 갑니다. 자, 우선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과거엔 이렇게 낮은 건물들 이런 공장들이 많았던 지대였다면 이제는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그 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살기 좋아지면서 임금이 점차 상승을 하죠.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그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기보다는 더 싼 지역,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지역으로 국외로
공장을 옮기게 되거나 문을 닫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1995년도에는 구로공단의 노동자가 11만 명에서 4만 2천 명까지 굉장히 큰 폭, 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자, 노동자가 빠져나간다, 공장들이 사라진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토부키 사례 기억나세요? 자,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유령 지역처럼 굉장히 지역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이제 변화하는 이 사회에 맞춰서 그 지역도 변화해 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 구로 가리봉동 일대는 최근엔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하냐면 정부가 또 주도적으로 구로공단을 그 수출산업단지에서 IT 첨단산업단지로 변화를 시킵니다. 자, 수출산업단지에서 IT 첨단산업단지로 이것을 탈바꿈하면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면서 IT 업체 혹은 패션 업체, 패션타운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더라.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지식 산업단지로 탈바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 자체가 변화해요. 이런 공장들이 많았던 지대였다면 이제는 아주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막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 고층 건물에 쇼핑몰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IT 기업들이 뭐 여기에서 입주해서 근무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시대가 변화하면서 주된 산업들이 변화해요. 어떤 것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경쟁력 있는 산업인지가 변화해 가고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변화하고요. 그 지역의 건물들의 모습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들을 뭐라고 지칭하나 산업화, 도시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나?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에 또 노래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계라는 노래는요,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이 가사 읽어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노래 딱 들어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한번 사계라는 노래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거북이였나요? 그 가수가 들었던 노래로 여러분은 더 익숙할 텐데 미싱은 잘도 노네 돌아가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뭐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죠. 뭐 미싱은 결국엔 끝에는 미싱은 잘도 노네 돌아가네 라고 노래를 불러요. 자,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꽃이 피어도 여름에 뜨거워져도 가을에 다시 낙엽이 지고 흰눈이 내리는 겨울이 와도 계속해서 미싱은 돈에 잘도 돌아가요. 미싱은 돈에 잘도 돌아가네. 사계절이 가도록 계속해서 미싱은 돌아가요. 자, 이건 뭘 나타내냐면 우리나라 아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런 섬유공장, 봉제공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잘 그린 노래죠. 미싱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밤낮 없이 계절의 변화 없이 사람들은 공장 안에서 노동자로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노동권이 그렇게 보장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잘 묘사한 그런 노래다. 자, 그럼 도시인이란 노래는요. 여러분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이 1980년대, 90년대의 음악 감성들을 또 느낄 수가 있는 노래예요. 넥스트라는 여러분들 신해철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아침엔 우유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불러지는 노래고, 끝에는 뭐 This is the city life, 막 이렇게 끝나거든요.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자, 근데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가 그대로 최근이랑 비슷해요. 그 도시인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우유 한 잔 먹고, 점심에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굉장히 바쁘게 시계바늘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커피숍을 가득 거리를 메운 사람들, 그 다음에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다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소외되어가는 인간 소외의 모습들, 외로운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린 노래예요. 자, 시간은 변화해요. 우리는 농업사회부터 시작을 해왔어요. 굉장히 대가족이 함께 살아가던 그 농촌 위주의 농업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러한 산업화에 의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서는 그런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최근에는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이제는 서비스업이나 IT 업종, 다양한 첨단 기술과 관련된 업종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하고 생활 양식도 변화하고 우리 생활의 공간들도 변화해가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 그 다음에 뭐 VR의 시대,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변화하는 그런 시대들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의 시대는 지금, 과거와 달리 지금으로 변화해오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만, 그 앞으로의 다가올 시대에 대한 어떤 대비 마련들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산업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산업화가 뭘까? 자, 여러분들 산업화되었다 많이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차 산업이라는 것, 그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수렵업 같은 것들이에요. 자, 이게 다 특징이 뭐냐? 직접 자연으로부터 어떤 생산물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농업, 그 농산물들을 자연으로부터 얻는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는다든지 물고기를 잡아서 한다든지 과일을 채취한다든지 그걸 우리가 수렵업이라고 하는데 혹은 목축을 한다든지 동물을 키워서 이런 자연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걸 우리가 1차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전통 사회가 바로 1차 산업 위주의 사회였어요. 근데 그것이 2차와 3차 산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 가는 것을 우리가 산업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2차 산업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전기, 수도, 가스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1차 산업은 자연에서 직접 얻는 것이라면 이런 재료를 자연에서부터 얻어요. 자, 이 재료는 자연의 어떤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재료로 그것을 가공하고 또 다른 것으로 제조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2차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얻는 것도 결국에는 석탄, 석유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가공의 절차를 거쳐서 전기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참치 같은 것을 먹어도 단순히 그냥 참치를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참치캔으로 제조를 해서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그런 참치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납품한다든지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2차 산업인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자연으로부터 얻은 걸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제조해내는 것, 가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2차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3차 산업은 뭐냐면요. 상업,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운수 통신업, 그것을 배송하는 것들까지, 그리고 대출하거나 그것을 돈을 굴리는 것, 그러니까 금융업, 공무, 가사, 자유업, 그 기타 이외의 업종들을 우리가 3차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다양한 생산들이 있어요. 자연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공해서 생산하는 1, 2차 산업에서 그것을 생산한 걸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운송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연결해서의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돈을 굴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3차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3차 산업이 너무나 방대해져요.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시대에는 3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산업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나눠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3차라는 것은 이렇게 물건을 수송하거나 금융, 돈을 굴리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상업, 금융, 수송을 얘기하고 4차 산업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업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5차 산업은 오락, 패션, 레저 같은 산업들을 이야기해서 이 3차 산업 자체를 좀 더 세분화해서
3, 4, 5차로 나눠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큰 범주에서는 1차, 2차, 3차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 1차 산업에서 2, 3차로 넘어가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변화를 산업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최근에는요, 6차 산업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뉴스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산업인데, 자, 6차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1차와 2차와 3차를 다 합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한 다음에 그 향토 자원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가공해요. 어떤 걸 만들어.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캐면 그 고사리를 캔 거 자체는 1차 산업일 텐데 캐서 먹으면 근데 그 고사리를 캔 걸 가지고 이걸로 가공된 가공된 어떤 상품을 또 만듭니다. 공장에서 가공된 상품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이 2차 산업을 거치게 되는 거고 식품 제조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고사리라는 향토 자원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서비스업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것이 3차 산업까지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모두 확대시켜서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이룩하는 것,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6차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계속 산업이 변화해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농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1차 산업을 하는 수도 굉장히 적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6차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1차 산업도 2차 산업도 3차 산업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1차 산업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야기한 1차에서 2차 산업 과 3차 산업으로 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산업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좀 더 그러니까 1차에서 2, 3차로 가는 그 자체를 산업화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는 걸 우리가 공업화다, 좁은 의미에서 공업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장에서 제조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한다라는 거죠. 근데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건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탈공업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조보다는 서비스, 그다음에 운송, 금융 이런 업종으로 변화해가는 그것이 더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걸 탈공업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산업화 혹은 공업화되는 과정이 왜 일어났냐? 우리 알고 있어요. 뭐냐?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과학기술의 발전,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 산업혁명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또 산업혁명 얘기해 볼게요. 먼저 산업화가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지금 얘기했죠. 1차에서 2차 그리고 3차로 가는 이러한 산업화의 과정을 우리는 겪어오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과학기술이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나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산업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산업에서 크다란 혁명이 일어났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산업혁명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나눠서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자, 제1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18세기에 일어났던 증기기관의 증기기관의 발명에 따라서 나타난 그런 혁명이에요. 자, 증기를 이용한 그러니까 석탄을 떼서 그에 따라서 열 에너지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기계를 통한 어떤 혁명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섬유 공장에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더라.
이 기계화를 통해서 옛날엔 다 수작업으로 했던 거죠. 농업도 그렇고 아니면 무언가 옷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수작업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양을 대량으로 균일화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증기기관이라는 것의 발명에 의한 변화였다. 이것을 우리가 1차 혁명적인 변화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또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는 전기에너지를 발명하면서 이것을 전기에너지라는 것을 생산하게 되면서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과거에 비해 18세기에 비해 더 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2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당시에 이제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더라. 굉장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의 변화가 뭐냐면요. 자,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을 뭐 제3의 물결이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중요했던 게 뭐냐?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 발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기반으로,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한 20세기 후반에 이런 혁명적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을 이용한 그런 다양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산업이 크게 변화하더라. 자, 근데 이제는요, 이 미래사회, 2015년도 이후의 미래사회는 인공지능 기반의, 우리가 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과 사물 공간을 연결하는 초지능화된 그런 산업구조의 시스템으로 변화하더라라는 것.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업적으로 산업의 종류로 살펴봤을 때는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변화해오는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근데 꼭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넘어갈 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2차에서 3차 넘어갈 때 2차 산업혁명 넘어갔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이해하세요. 다만 우리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그런 제조 공정으로 넘어갈 때 그 과정에서 시간상으로 볼 때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2차에서 3차 산업으로 좀 더 그 산업의 구조가 더 변화해 갈 때도 3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도 3차 산업으로 변화해 갈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따로 이해는 하시되 각 시대별로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 거는 좋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에는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산업화가 무엇이냐? 그리고 산업화와 산업혁명은 다른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1차에서 2, 3차로 이렇게 각광받는 산업들이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발전 그리고 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만 한 번쯤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시화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도시화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역을 촌락과 그 다음에 도시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화다라는 건 뭐냐면 촌락에서 도시로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촌향도다.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구 밀도, 한 지역에 인구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정도를 생각해 보면 촌락은 인구 밀도가 낮은데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는 대부분 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촌락은 뭐뭐군, 뭐뭐리, 뭐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촌락은 1차 산업의 농업 위주의 사회라면 그 다음에 도시는 2차나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비농업 산업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시에는 고층 건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면,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촌락에는 농사를 짓는 땅을 우리가 경지라고 표현하는데, 경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1980년대에는 이미 많이 도시로 이동을 하고요. 이런 이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나라에서 사실 196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사람들은 그럼 인구 밀도가 낮은 촌락에서 도시로 더 많이 이동해서 인구 밀도 점점 높게 만드는 것일까? 왜 시로, 그러니까 다들 대부분은 서울시라는 곳으로, 특별시로 왜 다들 이렇게 오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뭘 찾아오는 걸까? 그쵸. 일자리를 찾아러 오는 거겠죠. 왜 일자리 찾아오나?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 먹고 살려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은 곳을 가게 되고 일자리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곳에 어떤 공장들도 세워지고 그 공장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곳에 또 생활 편의시설들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도시화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시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인구 수분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곱하기 100을 한 것을 우리가 도시화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전체 인구 중에 도시 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도시화율이 높아지면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된 거고 그것이 점차 서울만 더 인구가 많아지고 서울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편의시설들도 더 집중되다 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어떤가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미 도시화율이 90% 이상이 도시화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다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촌락의 비율이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사는 비율이 90%라면 촌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시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 거주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단순히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 거주 인구수도 늘어나지만 우리가 점차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라는 것도 전체적인 땅에서 도시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서울시도 도시이지만 강릉도 시고요. 강릉시, 용인시 원래는 더 작은 단위였다가 이것들이 점차 시로 격상되기도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평창은 평창군이고요. 정선군, 그 다음에 뭐 가평군, 이런 군으로 끝나는 것들이 나중에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것이 시로 변화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도시의 수 자체가 증가하기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더 또 모여들어서 거주 인구 수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자체의 도시화율이 90% 이상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생기는 것들이 도시적 생활 양식이 굉장히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산업화와 도시화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자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어떻게 변화해 갔냐? 여기 보면 60년대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했던 이런 1963년부터 보면요. 이 당시에 굉장히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면 그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농업의 비중은 적어지고 점차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15년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는 거 우리 그걸 산업화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81년까지 계속해서 5년 단위로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계획을 짰던 것들인데요.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는 뭘 기반으로 했냐면 농업도 중심 산업이었지만 경공업 위주의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고 했어요. 경공업이라는 것은 가벼운 중량의 그런 생산품들을 말해요. 그래서 신발, 아까 섬유공장 이런 것들, 봉제공장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 위주로 수출하고 그것을 생산하는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룩해 갔다면 1980년대에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좀 더 무게가 나가는 중량이 있는 그런 공업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떠올리면 우리나라 뭐가 유명했냐면 자동차 생산, 선박 생산, 그다음에 철강 생산 이런 것들의 위주의 제조업으로 변화해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자,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요, 첨단 산업, IT 위주, 인공지능 위주의 어떤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 같은 핸드폰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들죠. 그래서 반도체, 정보통신 같은 것들 위주의 그러한 경제 발전들을 이룩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963년부터 이러한 산업 구조가 변화해 가고 중심이 되는 어떤 그 공업들의 모습도 변화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제가 발전해 나갈수록 노동의 인구가 그 산업에 훨씬 더 많은 노동 인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소득도 점차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변화도 봤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어땠냐? 자, 아까 설명했듯이 2015년이 되면 90% 이상이 되어 버려요. 자, 보면 빠르게 증가하는 기울기가 가파른 이 공간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굉장히 많은 도시로의 이동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죠. 가파르다라는 건 이총량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걸 설명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이미 많은 지역들이 도시로 변했고 이미 도시로 많이 도시에서 대부분의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도시화율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70년대, 80년대 지금의 어떤 도시의 변화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를 조금 우리가 정리해서 살펴보면 1차에서 2차 산업으로 이런 변화들, 3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그런 요거는 설명했던 거니까 그냥 산업화다라고 쓸게요. 산업화나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차 산업 종사자의 수는 어떨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1차 농업보다는 서비스나 그 다음에 뭐 제조업 같은 것들이 늘어날 테니까요. 자, 그럼 경지, 농사를 짓는 땅의 면적은요, 점차 어떻게 될까요? 그 수도 줄어드니까 면적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2, 3차 산업의 종사자 수는 증가할 거고요. 산업화가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제조업이나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업이 증가하다 보면 제조업 출하액, 제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내보낼 때 그걸 경제적인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 그걸 제조업 출하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점차 증가하게 되겠죠. 자, 도시화, 산업화가 나타나면요, 자연스럽게 도시화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산업화라는 거는 2차, 3차 위주의 산업으로 변화해 간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그것들이 보통 어디에 나타나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그럼 사람들은 점점점 도시로 더 많이 이동을 해서 도시화도 함께 나타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시 인구수도 증가하고, 도시의 수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한 공간에 점점 더 빽빽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겠죠. 인구 밀도도 증가하고 토지 이용을 좀 더 집약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말이 계속 꼬이네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도 점차 증가하더라. 점차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건물을
점점 높게 세워야겠죠? 한 좁은 공간 안에 이것을 좀 더 이용하고자 한다면 더 높게 이용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집약도도 점차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비 담당교사 차준영입니다. 2학기의 커다란 관문이었던 수행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라는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수행평가에 대한 간단한 리뷰 이후에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 진행됐던 이 카드뉴스 제작이라는 수행평가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셨죠?